간밤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이 출구 전략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전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구 전략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이 출구 전략 얘기가 한 달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회의는 한 달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시켰는데요. 회의 전에 이미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 부양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도 안 나온다. 그래서 종전의 그 통화 정책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렸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초저금리는 이제 내년까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도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경제시견이 높은 박 PD께서 오늘 그 내용 중에 펜 차트식 경제 전망을 아마 조금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원래 그 분기마다 FRB가 경제 전망치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FRB의 경제 전망에서 하나의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박 PD께서 보여줬습니다는 전망치에서는 아주 진하게 파랗게 옅게 되게 이래서 어떤 과거에는 내년도의 성장률이 2.3%면 2.3%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밴드폭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노르웨이에서 개발돼서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펜 차트식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출구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통화 정책은 시차상 보면 6개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보거든요. 그러면 출구 전략이 추진될 것인가 하는 때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에서 9개월에 해당되는 내년도 경제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도의 그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하향 조정됐습니다는 내년에는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의 내용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지는 감안해 볼 때 사실 내년도의 성장률 상향 조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FRB의 버냉키 의장이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이 출구 전략이 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버냉키 회장의 출구 전략의 그 시사하는 발언 그 자체로 지금처럼 그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크고 또 이런 요인이 네트워킹 소사이티에서 확산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분이랑 투자자분은 이미 구체적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자금 규모 축소, 금리 인상 같은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구 전략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도 보다 구체적으로 물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는 단계별 그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이런 그 가능성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버냉키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조건을 달았죠. 경제 개선세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올해 말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다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읽을 때 작년 12월 달에 중원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목표제에서 지금 물가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FRB 역사상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목표가 고용 목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출구 전략 얘기하면 목표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6.5%. 그러면 내년도의 실업률 전망 보면 6.5%로 실업률을 보면 상향 조정이죠. 그래서 경제 전망으로 보면 상향 조정이고 실업률을 보면 하향 조정, 개선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상되니까 그 조건에 충족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구 전략은 처음부터 강도 있는 대책이 들이대지 않다 보니까 서서히 추진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지난번부터 일단은 지난 6년 동안 양적 완화 정책 초종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해라 하는 측면에서 립 서비스를 계속해서 갈고할 것이다 해서 첫 번째는 립 서비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소극적이면 출구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이러한 그 단계별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버냉키 의장도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런 각도로 해서 앞으로 출구 전략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시장 움직임이 출구 전략을 한다라는 전제로 해서 이미 변화가 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지난 한 달 전서부터 방송을 통해서 출구 전략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비 기간은 있었다. 조정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흐름에 가장 빨리 앞서는 자금들이 일반 투자 자금보다 자금이 아니라 스마트 자금이거든요. 스마트 자금은 변화를 감지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데요. 지금 한번 출구 전략 얘기한 이후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좀 앞서가서 이렇게 자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보면 4월 이후 보면 양정화 정책 과정에서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던 부분이 지난 한 달 이상 기간 동안 금값이 폭락했죠.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값이 폭락했죠. 그리고 일본의 주가 폭락했죠. 그리고 일본 국채 폭락했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동안 돈이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려갔던 거품이 우려되는 곳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다우지수도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지만 더 큰 영향을 받은 게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 더 큰 영향을 받은 게 국채시장이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랐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채 보면 오늘 하루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17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 얘기 나왔을 때 5월 초인데요. 오늘 이제 지금 박비특위에서 오늘 그림을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절대적으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대상이 됐던 것이 즉 매입했던 것이 5년과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면 이 5년과 10년물이 반영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국채 수익률 보시면 5년 집중적인 5년이 무려 전일 대비해서 하루에 17%나 올랐습니다. 그 포인트로 보면 18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거고 전일에 대비하면 변화를 보면 17포인트 올랐거든요. 이게 출구 전략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 금리에 해당되는 10년 같은 경우에도 15베이시스 포인트. 그래서 전일에 대비해서 채권 금리가 7%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의 국채 시장이 연초부터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그야말로 거품이 이렇게 붕괴되는 조짐을 미리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 대부분 다 국채시장의 오퍼레이션 폴리시 했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변하면 거기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모습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올 이후부터는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 20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또 출구 전략에 대한 기저가 완화되면 200포인트 올라가고 하는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스마트머니들은 이러한 그 출구 전략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시장의 흐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논설위원님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글로벌 자금의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미 출구 전략 우려가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서부터 제기된 이후에 글로벌 자금 흐름에 변화가 감지가 됐었는데요. 그 흐름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스마트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지난 6년 동안 자금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게 자금이 축소되는 과정이니까 이미 자금의 흐름에 대전환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장 흐름을 빨리빨리 읽을 때에는 사실 참고지표, 레퍼런스 인디케이터 같은 참고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자금에서 선도하는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그 환경에 대비해서 이 자금 흐름을 전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니 무브가 아니라 그레이트 로테이션에서 대전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연초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채권 시장, 미국의 시장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게 봤습니다는 미국의 그 국채 시장 같은 이런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자금이 이게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는 연초에는 증시로 자금의 로테이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쪽으로 봤습니다는 지금 채권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로테이션 되는 현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자금은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금 지금 어디서 빠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선진국에서는 증시는 자금에 빠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그래도 자금 빠집니다. 오늘 주가가 200포인트 넘게 빠지는 건 마찬가지로. 특히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신흥국가 어디서 빠지냐 하면 증시와 채권이 아니라 채권도 빠지겠습니다는. 그중에서도 외환시장에서 많이 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흥국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가치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사실상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금 이탈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이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대로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자금 유입처 어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가 초기 단계이지만 네 가지 조짐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스마트머니는 새로운 투자처로 바로 자금을 옮깁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스마트머니의 감지 자금 읽어서 일반 투자가의 자금도 지금 이렇게 자금이 이탈된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스마트머니만큼 빨리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고 시장도 대전하는 데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금들, 이탈됐던 자금들, 투자에서 빠진 자금들은 지금 단기 부동화되는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정작 스마트머니는 어떨까 했을 때는 스마트머니는 일전에 한번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는 미국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가 상당 부분 최근에 며칠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외환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새로운 자금의 유입처로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론티어 시장에 상당 부분 자금이 특히 브릭스에서 자금이 빠진 부분이 프론티어 시장으로 이체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지금 이 미국 등 글로벌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했는데 최근에 미국 주택 지표 보면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이제 버냉키 장이 사실 그 출구 전략, 단계적 출구 전략을 시사하면서 그 중에 경제 지표 중에서 부동산이 강하게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3차 양적완화 정책 이후에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고 고용을 창출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국채를 매입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단계에서부터는 MBS를 매입 대상으로 했거든요. 자금을 유입하더라도 자, 질적으로 고용 창출을 중시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양적완화 정책을 MBS로 한다면 주택시장에 몰리겠다, 부동산 시장에 몰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시장 부분은 고용 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오면 위기의 전원지인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진행자께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제도 우리가 주택 관련된 지표가 뭐 7년 만에 최고치, 각종 지표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출구 전략의 단계별 출구 전략을 시사한 강한 그 근거가 되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부동산 지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밴쿠버라든가 토론토의 집값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거품 무료, 중국도 여러 차례의 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좋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덴마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금이 이미 1년 전부터 감지되긴 합니다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는 최근 들어서 보면 자 기존에 거품이 우려됐던 곳에 자금이 이탈돼서 지금은 새로운 투자처로 다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세계 글로벌 시장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국내 부동산 시장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서승환 장관께서 취임 100일 정도 했는데요. 사실 4.1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는 아직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별대 움직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새로운 자금 유입처 언급해 주시면서 그 부동산 유입 외에 또 유로화 강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출구 전략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로화가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버냉키 의장이 오늘 단계별 출구 전략을 시사했습니다는 비슷한 시점에 드라기 총재의 아주 곤혹스러운 이런 그 표정이 지금 외신에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기 총재는 지금 유럽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 이쪽으로 기치를 내서는데요. 이게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좀처럼 먹히지 않는 게 뭐냐면 유럽 경기 회복을 위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는 유로가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서 외신의 헤드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곤혹스러운 평가와 함께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눈여겨서 워낙 그 버냉키 회장의 얘기가 좀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뒷전에 물러난 감이 있습니다는 그런 외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드라기 총재가 성장을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시키는 이런 정책을 표명한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박자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한번 한 줄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유로당 1.28달러가 지금 1유로에 1.34달러까지 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제 원유로 환율이 유로당 1,513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자막에서 보면 원달러는 1,130원, 원에는 1,189원. 그리고 원유로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원유로가 무려 유로당 1,5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분자에 있는 원달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분모라 이렇게 보면 이게 베이스 커런시가 하기 때문에 곱해이죠 이거는. 그래서 달러 유로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곱하니까 1,150원, 1,513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출구 전략,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형이죠? 유로 약세이 됩니다. 근데 유로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부 예측 기관들이 상저하고다. 이렇게 했습니다는 오늘 나온 전망치를 보면 상고하저다.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에선 시차가 6에서 9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반영하지만 외환시장은 그 반영하는 정도가 사실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경제 둔화가 예상된다면 사실 달러 약세되면서 유로가 강세가 붙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증시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자금이 이미 신흥국 증시에서는 이제 이탈이 됐는데 일단 브릭스보다는 이 포스트 브릭스 국가에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거죠? 작년에도 이제 C베트라는 국가가 떠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설명 드릴 때는 제가 C베트에서 모 금융위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양 고향에서 나오는 원두커피. 그게 뭐죠? 네, 유명 커피가 있죠, 루아? 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C베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와 관련이 있다 해서 아마 작년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브렉사에 이런 증시들이 굉장히 떠오를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이 국가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아베노믹스 실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동남아 주가가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라든가 이런 증시도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포스트 브릭스의 증시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위기를 거쳤던 동유럽 증시가 지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나이지리아 증시가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번 FRB 회의가 끝나고 이 출구 전략에는 불확실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뭐 삼성전자 쇼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FRB의 출구 전략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런 증권사 페이퍼라든가 일부 사람이 많았습니다는 사실상 심리든가 네트워크에서는 일전부터 균형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 측면이 갈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심리 조정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액션만 생각하면 이렇게 FRB 회의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줄어드니까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을 중시해서 구체적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 게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자, 시장 흐름은 나타난다 하면 사실 그런 이렇게 립 서비스라든가 이게 바뀔 때 그때 대비해서 전략을 바꿔가면 막상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재테크스탄 간의 어떤 쏠림 현상보다는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측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자금이 지금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또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